소개받은 마이크 없어도 방금 소개받은 KESG 평가원 원장 신복입니다. 저는 또 아울러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좌교수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 ESG 관련된 2023 ESG 경영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주신 우리 정은성 아이큐브 글로벌 대표이사님, 또 아시아로 대표도 맡고 계시죠. 정은성 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내 그리고 해외 참석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ESG 경영 실천과 과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SG 앞에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단어를 저는 꼭 포함시킵니다. 현재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아까 제가 소개받은 대로 UN 거버넌스 센터 원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UN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우리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장기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구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죠. 그런데 각 국가들은 또 각 사회에서는 현재 그 당면한 현안 이슈에 매몰돼서 지구 전체 또 미래를 내다보기가 그렇게 수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유엔이라는 기구는 좀 현안에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유엔에서 이런 지속 가능 발전을 주장하고 ESG의 개념도 유엔에서 시작된 그 개념입니다. 원래 그 ESG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 그간에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쓴 레이첼 칼슨이라는 이 여사분이 생물과학을 또 전공하셨고, 그래서 이런 화학물질, 그 당시 이제 살충제, 제초제 이런 걸 쓰면서 생태계에 파괴되고 그러면서 인간에게도 건강에 해로움을 미치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실증하는 그런 책인데, 이게 상당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이 10년 후에 결국 DDT가 판매 금지가 되는 미국에서 그런 결실을 얻게 됐는데, 이 본인도 나중에는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고 이 책을 쓰고 나서 많은 그 화학물질 제조업체로부터 협박과 위협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게 이제 파장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1972년에 로마 클럽에서 이제 용역을 발주해서 MIT 공대 교수님들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100년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자원 고갈, 또 식량이 그 당시에도 이런 그 고갈, 또 인간이 이제 계속 인구가 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걸 감안해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100년 후에는 우리가 지금처럼 성장할 수 없다, 성장이 멈춘다는 그런 위험을 우리 사회에 과학적으로 입증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컴퓨터법이 좀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30년 후에 또 다시 새로운 법을 적용해도 세부적인 좀 많이 차이가 나는 전체적 전반적으로는 그런 타당성이 있다라고 결론이 나왔고,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기초가 돼서 유엔에서는 세계 환경 개발을 구성을 해가지고, 당시에 노르웨이 총리 출신이었던 여기에 위원장을 맡아서 브론텔란트라는 그 여성입니다. 이분이 보고서를 내렸는데, 이게 지속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가 바로 미래 세대와 현재 세대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지구를 만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점점점 개념이 지속가능성으로 구체화되고, Who Cares Wins라는 유엔에서 보고서가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ESG 용어가 나오고 ESG의 기준과 절차 같은 것들을 좀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탕을 해서 유엔의 당시 사무총장, 반기문 총장이 전에 사무총장이었던 그 코피아난 사무총장께서 이것을 국가 단위로 물론 정부의 리더들이 앞장서서 이런 그 ESG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이산화탄소 배출을 직접적으로 많이 배출하는 그 분야 주체는 기업이다라고 이분이 인식을 했어요. 이분이 좀 선각자적인 특성이 있는 분이고, 이분이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금융 투자기관 대표들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것을 투자를 할 때 ESG 원칙에 입각해서 ESG를 반영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고, ESG의 정보를 기업에서 투자 대상 기업이 공개를 하면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투자를 해라 라고 이런 구체적인 원칙을 천명을 하고 이걸 실행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진짜 여기 이제 금융 투자 기관들이 또 이걸 적용을 하고 실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확대 발전되면서 단순한 철학적 가치, 환경적 가치가 아니라 ESG가 금융 투자의 또 기업 영역에 굉장히 경영에 중요한 기준과 규제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게 기업이나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금융투자기관에 투자를 받아야 하는데, 금융투자기관들은 이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항상 금융투자기관 돈을 줄 때 그냥 주겠습니까? 그 기업이 쓰러질 것인가, 또 계속 존속해서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것인가, 그걸 보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재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ESG적인 측면에서 이걸 바라보면서 이게 이러면 단순히 지금 현재 이익을 내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도 더 탄탄하게 이 지역 사회에 대해서 또는 사회 내에서 지지와 인정을 받고 성장 발전하겠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하면 이제 투자와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의 그 기준이 되다 보니까 이 기업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히 투자 기준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의 법으로까지 이제 나옵니다. 이게 이제 유럽에서 먼저 유럽연합에서 기후기본법을 21년에 만들었고, 이 기후기본법이 상당히 강력한 법이에요. 우리나라도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걸 상당히 영향을 크게 받고, 우리나라도 녹색 성장 탄소 중립법을 22년에 이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탄소 중립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고, 탄소 중립 목표를 기존의 40%에서 55% 더 강화시켰고, 신재생 에너지비를 40% 확대시키기로 했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걸 더 높이려고 했어요. 근데 좀 아직 그 유럽 내에서도 동유럽과 서유럽이 편차도 있고 해서 45%까지 가려다가지만 못 갔는데, 그러나 이게 다른 서유럽 쪽에서는 우리는 그 비율을 더 높이겠다. 독일에서는 원래 80%까지 그랬는데 100%까지 하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걸 신재생 에너지를 비율을 높이겠다는 했는데, 지금 그래서 그렇게 지금 40%만 높이려도 석탄 70%를 줄여야 하고, 이게 굉장히 여기에 또 내연 기관 차량을 2035년부터는 판매를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유럽에 수출을 하려면 그 현재 차량은 수출이 안 되고 전기차만 수출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수소차나 이런 것들이 이제 대한 그런 굉장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여기에 입법 관련된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4개의 법안이 탄소 가격 격변 법안, 또 감축 목표 설정 관련 법안에서 아주 구체화시켜서 이게 또 사회 기후기후까지 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고, 이게 C밤이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탄소 국경세라고 우리가 아는 이 C밤이 금년 10월부터 이제 이게 시행된다고 하잖아요. 이제 시범 시행되고 본격적인 시행은 이제 26년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 기간 내에는 이제 보고서, 탄소 배출과 관련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고, 이게 이제 그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소위 그 세금 관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탄소 국경세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위협받는 그 품목이 철강 쪽은 지금 비상금이죠. 우리나라 철강 쪽은 여기에 43%인가요? 매년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이고,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알루미늄, 수소 뭐 이렇게 많은 분야가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 탄소 국경 조정 제도가 이게 그 시행되고 이제 금년 시범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있어요.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가 우리나라에 있지만 사실은 좀 약한 수준으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이제 강화시키지 않으면 여기 적응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손질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사회 관련 이제 글로벌, 그러니까 그 환경적인 측면에서 주로 이제 이거는 규제도 있지만, 사회적인 측면, 소셜한 측면, 우리나라는 뭐 중대재해법처럼 강력한 규제들이 있지만, 여기 미국이나 EU에서도 공급망 실사하고 현장 실사를 하는 거예요. 듀 딜리전스라고 하는데, 근데 이 나라의 강제 노동, 인권 침해 요소 이런 것들이 없는지, 아동 노동 이런 것들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규제를 하겠다는 거죠. 조달 같은 참여 못하게 하고 수입을 금지시켜야겠다는 건데, 여기에는 공급망 실사법에는 단순히 이 사회적인 요소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탄소 중립 관련 합의가 준수를 거기 이 기업에서 하고 있는지, 생태계 교란을 하는 요인은 없는지까지도 공급망 실사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망 실사법은 독일은 이제 금년부터 시행하고 EU는 내년부터, 이미 법은 만들어져 있고 2년의 유예 기간을 항상 두고 이제 시행을 하니까 내년부터 이제 시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은, 이게 이제 공급망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의 기업에 대한 규제지만, 기업이 자기 나라의 기업이 제품의 조달 원료나 뭐 부품 조달 과정에서 그 협력업체라고 해당될 수 있는 뭐 동남아랄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랄지 뭐 아프리카랄지 이런데 현지에 있는 업체의 그런 인권 노동 환경 문제까지 살펴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외까지 규제를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EU와 관련된 업체와 협력 관계를 맺으려고 하면 이런 규제와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소셜한 것도 에너지 포함해서 폐기물 관리 문제, 또 근로자의 일자리, 소비자 안전 보호 이런 그 규정들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이런 것들을 텍소노미를 또 EU에서도 발표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이게 구체화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미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또 반발도 있죠. 항상 제도라는 게 악수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기성의 질서에 또 변화의 과정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항상 있기 마련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 충돌이 상당히 좀 약간 정치적으로까지 해서 커지고 있지만, 전반의 흐름은 이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우리 각성할 것도 있는 것이 워크 주식자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런 그 시민단체, 우리나라에서도 뭐 논란이 됐습니다만 회계가 불투명하고 또 사용처와 용도가 불분명하고 많은 그런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들 이속을 챙기는 그런 사업, 보조금을 따내기 위한 그런 비도덕적인 행태,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났고, 또 5성급 호텔을 쓰면서 회의실을 거기에 쓴다. 이런 것들이 좀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 또 시민단체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말은 그 ESG를 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행태는 좀 지나치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 윤리적으로 그런 것들을 고발하는 것들을 또 공격을 막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반의 워크주의로 해서 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지만 그러나 이 인권 존중하는 표어가 찍힌 마스크 착용을 갖다 해서 직원들이 이제 직원들을 귀가시켰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임시적인 해고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들이 생기면 소셜 미디어에서 또 소비자들이 또는 이런 MZ 세대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비난의 글들을 올리기 때문에 기업들에서 항상 조심하고 이
국민들의 인식의 각 수준에 맞는 그런 행태를 보이지 않으면 기업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경우에 처하는데 지금 뭐 여기 그 톱글로벌하는 장갑 제조사가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강제노동 혐의로 해서 뭐 벌금도 물고 또 뭐 일시폐쇄까지 당하고 영국에서도 또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주다 보니까 핸드폰 노예자라는 지적을 받고 또 이 여러 가지 규제를 당했고 또 이런 그 현상들은 지금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ESG라는 게 뭐 논란은 있지만 이런 그 과정 속에서 그 국민들의 또는 시민들의 인식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방향 큰 흐름은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녹색 채권은 좀 줄었지만 사회적 채권, 지속가능 채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조달을 위해서도 ESG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금 조달도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WF 슈밥 좀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주주자본, 주주만을 위한 주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 활동의 그런 원칙을 깨고 주주 말고도 직원들, 그다음에 고객들 또는 공급망에 관련된 또 지역사회 관련된 그런 그 이해관계자들의 그 이익, 그분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으면 기업들의 존속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 기업이 존속할 수 없다 해서 주주자본주의가 아니라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그런 이제 명칭을 또 쓰게 되고 이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환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이제 투자자들도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저 현지 저기 멀리 자기 본사가 아니라 멀리 있는 해외에 있는 제품 제조하는 그 원시 단계의 그런 아주 초급 단계의 그런 노동력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 노동력을 활용해서 착취를 한다. 이런 것들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꺼립니다.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 회사가 주식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폭 문제가 생긴다. 이런 것들이 이제 투자자들은 다 그러거든요. 예리하게 보고 판단해서 투자 결정합니다.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도 이해관계 자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매년제 연초에 메시지를 내는데 이런 이해관계 자본주의 이런 의존을 서로 모든 이해관계자에 충족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해서 처리하거나 또는 투자를 줄이겠다는 그런 원칙을 발표를 했죠. 이 시간이 여기는 잘 안 보여가지고 사회적인 거를 관해서 이제 이게 그 투자하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그 기업 내에서도 이게 많이 그 CEO들이 그 아까 ESG의 G가 거버넌스인데 이제 거버넌스라는 것은 결국 이사진 경영 책임자들의 그 관리, 이 경영 관리 이게 중요하죠. 그 경영 관리를 경영 책임자들이 잘 못하면 ESG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ESG 요소를 경영진 보수에 연계를 시키는 그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뭐 셀트부터 시작해서 네이버, 뭐 포스코 다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만큼 하는지까지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그런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평가 요소까지 들어가 있는 것은 맞고요. 중대재해처벌 법은 이게 단순히 기업 내부적인 그런 규율이 아니라 국가적인 규율로 해서 이걸 경영 책임자가 또 사업주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사망사고 같은 게 있을 때는 아주 엄격한 처벌을 받는데 그 상당히 좀 기업들은 이제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정부가 꼭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요구해서 지금 하는 그런 국민들의 인식 수준이 그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이게 법적인 처벌을 안 만들더라도 이 기업 국민들이 또 용납을 않죠. 그래서
이런 사망 사고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소비하는 소비자들 입장에서 특히 MZ 세대들은 가격, 상품 가격이 조금 높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있는 ESG를 실천하는 그 기업의 제품을 선호한다는 그 설문조사 결과에 나와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과 또 협력업체, 이 지금 중소기업들도 대기업은 이제 발등에 불이긴 하지만 중소기업들도 대기업의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다 이 또 협력업체, 이 공급망과의 관계 속에서 공급망도 그 제도 이 ESG를 지켜야 되는 대기업 자체가 스스로 평가를 또 글로벌 업체로부터 평가를 또 받아야 할 때 불리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체 요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대기업에서 협력사에 또 기술 보호 지원도 해주고 뭐 이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들이 이제 까지도 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MZ 세대의 그런 ESG 이슈를 고려해서 소비할 때 그 기준을 삼는다는 말씀을 아까 드리고요. 이런 이제 소비적인 그 측면에서 이가 그러면 ESG를 어떻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걸 잘한다 못한다 어떻게 바라볼 것이나 라는 이 평가 보고의 그 공개 기준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GRI라고 이게 97년에 설립한 이 기관에서 제일 먼저 이걸 ESG 정보 공개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KES 평가는 여기에 이제 파트너로서 이제 체계를 해서 작년에 체계를 해서 서로 협력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기준이 이제 제일 먼저 만들어졌는데, 이 기준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2011년에 이 사스부 여기에서 또 미국의 기준위원회에서 또 기준을 만들고, G20 15년 전부터 이 G20 산하에 있는 TCFD에서는 기후 변화와 관련된 리스크, 또 사업 기획 전략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것을 기준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후 변화 관련된 주로 거기에 특화된 기준, 그다음에 사스비, GRI 이런 것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데, ISSB에서 또 이게 작년 2021년 말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금년 상반기 중에 이제 어떤 표준화된 통합된 그 공시 기준을 만들겠다 해서 이제 지금 현재는 각각 그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서로 단합해서 이제 이 표준화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인가 그때 초안이 나왔고 금년 상반기에 이제 최종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G 공시는 이제는 단순히 이제 기업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게 아니라 이제 의무화 단계로 갔어요. 그래서 기업의 지배구조 보고서는 이미 자산 1조 원 이상 작년부터 상장사는 공시 의무화가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는 2025년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 되면 그 업체가 반드시 공시를 대한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고, 2030년까지는 모든 상장사가 공시를 하도록 돼 있어서 이게 의무적인 상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이런 걸 의무화만 시켜놓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글로벌 표준화 뭐 이런 것들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속에서 KESG 등 이 기업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지고 KESG 지표 가이드라인이 61개의 지표를 만들어서 기업들한테 이런 것들, 이게 지금 현재 600개의 지표가 난립하고 있는데 그 지표들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을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중소기업들도 이걸 보고 적용하면 가능할 수 있도록 해놨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사회가 이제 그 다양성, 거버넌스 부분 있지 않습니까? ESG의 거버넌스 부분에 성별 구분성이 다양해야 하는데, 그래야 이제 이게 평가가 높아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여성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작년 8월부터는 여성 이사를 1명 이상 선임하도록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주로 지금 상임이사 중심으로 좀 하고 있는데, 이 상임이사도 많이 늘려야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단계적으로 이렇게 늘려가야 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면 전 정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새 정부도 이 국정 과제를 5개 과제 속에서 지금 각 분야별로 공기업, 방송물 물론 공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또 중견기업의 ESG 확산을 위해서, 또 금융, ESG 금융 정착을 위해서, 또는 녹색 기술 산업 육성을 위해서 ESG 활성화를 위한 그런 과제를 두고 있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게 이제 지난 정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만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 중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고, 또 작년에도 이제 그 11.9조 원이 이제 투자됐죠. 금년에도 11.9조 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요. 기후변화 대응 기금도 2.4조 원 이게 있어서 이런 경제 구조를 전산화시키고, 또 혁신 기업을 육성하는 생태계를 육성하고, 또 공정한 전환, 이 전환 과정에서 새로운 변환 과정에서 또 피해보는 업체가 없도록, 또 실업이랄지 지역사회가 또 타격을 받지 않도록 여러 가지 육성하기 위한, 지원하기 위한 그러한 대책, 공정한 전환, 녹색금융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 예산 재정적인 그런 조치를 해야하고, 또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가 적용돼서 금년 예산 편성 때 11조 8천억 규모로 편성됐었고,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작년 12월 15일 날 설립된다고 발표가 됐고, 이게 이제 ESG 모험사례도 전파할 것이고요. 또 ESG 인프라 고도화방에서 작년 12월 27일 며칠 전이죠. 지난주에 공시제 정비와 평가기관 가이던스, 또 정부 인력 양성 체계 이런 데서 이 체계를 좀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위기 속에서 이런 그 ESG는 중요한 것이, 이런 이 저성장,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속에서 ESG도 이게 규제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기업들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ESG를 지켜야 하고, 또 기술 혁신이 지금 발빠르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전환, 바이오 산업, 항공운輸이 속에서 ESG와 접목시켜서 새로운 사업기를 차지합니다. ESG라는 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그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서 좀 편안하고 손쉽게 만들어서 또 새로운 사업 기회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ESG는 직원들도 ESG 실천하는 기업과 실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직원들도 보는 눈이 있어서 ESG 실천하지 않으면 떠납니다. 이직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또 투자하고 싶은 회사, 투자기관들도 투자를 잘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직원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거나 또는 거래를 유지하고 싶거나 또는 투자를 받고 싶어 한다면 ESG를 안 지킬 경우에 불리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인식을 해야 하고, 이게 또 주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들의 그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때 기업이 이제 장기적인 그 거래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옛날에도 뭐 고래잡이 뭐 한참 뭐 했었습니다만 너무 많이 남이오를 하다 보니까 고래잡이가 사라져버리니까 고래 산업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산업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눈앞에 이익만 추구하면 안 되고, 그래서 장기적인 이익을 보면서 할 수밖에 없고, 이 국가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IRA,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바이든 정부가 제정을 했는데, 인플레 감축법 이름은 그렇지만 사실은 이런 에너지, 기후 위기 또는 이런 그 ESG 관련된 대응법이라고 할 정도로 거기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전기차에 보조금을 여기서 못 받는다고 해서 항의를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항의를 한 결과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서 뭐 렌트카랄지 뭐 이런 임대차 같은 것은 그 수출을 해도 보조금 받기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각국이 지금 경쟁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원료 공급자뿐만 아니라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에 대해서 그 요구사항을 잘 살펴보고 고객의 그런 높은 그
요구 기준, 소비 기준 같은 걸 바르고 해서 거기에 만족을 시켜야 기업들이 이제 오래 존속할 수 있고요. 그래서 ESG의 금융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ESG 금융 조달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일부에서는 ESG 열풍이 사라졌다라고 하지만 열풍이 사라진 게 아니라 ESG가 이제는 기업에 내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ESG를 말 안 해도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열풍이 사라졌다는 말을 쓰는 사람은 있지만 앞으로 계속 더 지속될 것을 같고요. ESG가 비판적으로 보면 뭐 이익 지구를 하는 이 기업 입장에서는 ESG는 본질과 벗어난 것이다. 뭐 지나치게 어렵게 실현 가능성이 가능하지 않다. 측정이 불가능하다. 뭐 재무 성과가 인과관계 불명확하다. 이런 불만과 문제를 제기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ESG 기준을 통합적으로 공시 기준을 좀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많이 완화될 것이다라고 보고요. 지속 가능한 성과 이름을 내지 않는 기업에서는 국민 입장에서 이제는 뭐 예를 들면 사망 사고를 많이 낸 기업체 국민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라이센스, 사회적 요구다, 시대의 요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 압박 요인으로서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또 이해관계자의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속에 있고, 그래서 ESG 공시가 의무화되고, 또 이게 쓰레기라고 하는 것도 또 재활용해서 사업의 기회로 또 새로운 그 제품을 만드는 또는 연료로 만드는 데 쓸 수도 있고, 또 금융조달을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ESG 관점에서 사회적 요구와 기업의 관심사를 적절하게 조화된 균형적인 입장에서 기업을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그런데 포스코도 그런 그 기후 위기 상황을 제대로 뭐 설마 이 정도까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금년 뭐 정상화된다고 했지만 이런 앞으로는 더 100년, 200년 후에 생길 수 있는 기후 변화의 위험성도 대비를 해놔야 하는 거고, 뭐 이런 이태원 참사에 우리가 아픈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미리 그런 리스크 관리를 했고, 또 거기에 디지털 기술을 도입을 해서 문제 대응을 했다고 하면, 준비를 했다면 이런 문제 좀 최소화됐을 것인데 하나 아쉬움이 있고요. 또 의료기관들뿐만 아니라 각 분야가 다 마찬가지라면 이런 그 고객 관리나 직원의 관리랄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그 중소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를 해보면 인력들도 공급받기도 쉽지 않고, 또 마땅하다고 떠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의료기관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여튼 문제가 ESG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그런 팀도 구성하고 마스터 플랜도 만들고 모범적으로 실천해서 스토리가 있는 ESG를 만들어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아까 기후변화 TCFD에서 만든 이런 그 리스크 관리의 그런 원칙, 또 사업 기회를 위한 그 기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전략을 짜고 하면은 단순히 이런 대응을 쉽게 할 수 있다.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의 요구와 비즈니스와 사회적 문제를 결합시켜서 이걸 사업의 비즈니스 요소로 이렇게 잘 만들어가는 그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MS 같은 데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 교육을 투자해서 이 또 교육을 해서 학생들을 직원으로 받아가지고 인력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것들은 지역사회 문제도 해결하고 기업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서 이런 ESG 관련된 이슈는 혁신과 성장을 하되 지구와 인류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라는 거고, 데이터 센터 화제로 이제 카카오가 상당히 곤혹을 겪었는데, 이런 것도 미리 이중화 투자를 했다면 문제는 없겠죠. 돈이 뭐 많이 들었겠지만, 그래서 리스크 대응과 극복을 위해서 항상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글로벌 대응과 협력, 이런 글로벌 추세를 그 대신 바라보지 않으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글로벌 유럽의 그 동향, 미국의 동향을 잘 바라보고 디지털 기술과 결합시켜서 사업화시킬 때 성공할 수 있고, 이런 K 같은 것도 빌딩에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이 지하에 들어가는 그 펌프, 지하에서 그 지나가는 그 물 펌프에서 수요를 이용해 가지고 이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또 전략이 됐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데도 데이터 센터를 바다에 던져놔서 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소비를 줄였고, 아마존도 전기차를 늘리고 있고, 지금 뭐 기업들이
이런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ASG의 경영을 위해서는 진단, 평가, 컨설팅을 잘 해가지고 ASG 경영 전략을 확립을 하고 또 공시제도 대응도 하고, 그래서 각종 규제, 정책, 제도 이런 것들 잘 살펴보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무역 장벽을 극복하고 소비자의 요구사항을 잘 감안해서 이 경영 리스크도 해주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ESG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강의 마치고 나중에 토론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